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서 법원이 기아차의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유사 소송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의 판결로 기아차는 최종심까지 1조 원의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해 각종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김혜영입니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렸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노조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아차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재판부가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애초 근로자들이 요구한 금액은 1조 926억 원.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4,223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형 경영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 측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즉시 항소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민법상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준칙을 의미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느냐 여부.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요구가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상여금과 중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정산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비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해야 지급되는 돈이라며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만 주목해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법원이 결국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의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과거 법원은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사안에서 재판부는 회사 경영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며 신의 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기아차는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급락하고 영업이익률도 3%로 떨어지면서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 급감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1조 원을 당장 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상반기의 실적을 감안할 때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즉시 적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부품 협력업체들의 연쇄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기업은 115곳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의 파장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익 난 회사는 전부 이제 신의 측이 적용 안 돼갖고 다 물어주게 생겼죠. 오늘 판결에 따르면 다른 판사들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겠죠. 특히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 있지 않은 정상기업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다른 기업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 기아차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초중심까지 일단 1조 원의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쌓을 경우 올해는 물론 내년 투자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투자 금액은 7,066억 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8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와 합한 상반기 R&D 금액은 전체 1조 7,019억 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아차의 R&D 금액을 전체 매출로 나눈 비율은 2.7%로 7.3% 비율을 보인 폭스바겐과 3.7%의 비율을 투자한 도요타보다 크게 뒤처집니다. R&D 투자 비용을 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폭스바겐은 지난 한 해 동안 16조 원 이상을 집행했고 도요타도 10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기아차가 지난해 투자한 R&D 비용인 1조 6,464억 원은 글로벌 경쟁사들의 투자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R&D 투자에 과감해진 것은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미래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역시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미래 자동차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중국에서만도 지난 한 해 동안 전기차 등록업체가 169개에 달할 정도로 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후진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이번에는 재계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 환경 속에 이 분위기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찬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하차 판결에서 법원이 신의 측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은 기존의 노사가 합의했던 약속을 뒤집고 노조의 주장만 받아준 것으로서 이 판결로 인해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 결과이기 때문에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 압력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고용 확대, 증세 방침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재계는 이번 결과가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은 아직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대차는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 시까지 교섭을 중단하기로 해 경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차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교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한상인은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국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핵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으로 묶여 14개월째 사상 최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은이 이달 금리 동결을 택한 이유는 국내 경제가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정부의 추경 예산 집행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지만 북핵 리스크, 사드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국가의 교육 여건 변화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이처럼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과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혼재한 상황인 만큼 더 시간을 갖고 관련 수치들이 나온 이후 통화 정책 변화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 고려 시기는 올해 3분기 경기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10월 혹은 11월 이후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7월 전망한 1.9%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1,4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고용 확대에 있다 보니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려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채용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던 은행권도 이번 하반기에는 고용 확대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감원 칼바람이 여전해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하반기 고용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오랜만에 채용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요? 네,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해 2배 수준의 채용 계획을 내놨고 나머지 은행들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신한, 국민, KB하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림잡아 1,4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곧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지난해보다 60명 늘어난 250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이번 주 초부터 일반직 공채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채용 규모는 지난해 2배 수준인 300명입니다.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일반직 공채를 진행한 신한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한 번만 새 직원을 뽑는데요. 채용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난해 310명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이 지난해 하반기에 각각 240명과 150명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리거나 최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규 채용 시장을 보면 은행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반대로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감원 칼바람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 기자, 최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11개 은행의 직원 수는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개 은행의 직원 수는 10만 2천 명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6월 말에는 약 9만 8천 명을 기록해서 반년 사이에 4천 명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1,000여 명의 희망퇴직을 준비 중이고 대규모 점포 정리에 나선 시티은행도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직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모바일 채널이 강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 따른 결과인데요. 지난해 말 약 6,200개였던 국내 11개 은행의 점포 수는 올해도 200곳 넘게 줄어서 최근 6,00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창구에 오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손해가 나는 오프라인 점포를 은행들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정 기자 이야기처럼 영업점 일자리가 줄면서 이 기존 직원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일자리 늘리는 거 아니냐 이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직원과 점포수 감소 추세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 외에는 이번 하반기라고 해서 딱히 신규 채용을 늘릴 만한 이유는 없는데요. 특히 점포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왔던 겁니다. 은행이 제조업처럼 공장을 증설해서 일자리를 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뽑아놨다가 몇 년 뒤가 됐든 언젠가 또 대규모 희망퇴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현재도 직원들에 대한 승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도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장급 이상 직원 비중이 높은 데다가 점포가 줄어들면서 승진할 수 있는 지점장 자리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신한은행의 경우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점과 차장 사이에 팀장 직급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모사 성격이 강한 대책이긴 하지만 그만큼 승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지점장 자리는 더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한데 대폭 늘려놓은 채용 규모를 은행들이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권의 감원 바람 속 고용 확대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누적 수익률이 8개월 연속 올라 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4개 1위명 ISA 모델 포트폴리오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6.6%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명 ISA는 지난해 11월 평균 0.5%, 한 달 뒤인 12월 1% 등 실망스러운 수익률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융시장 호조세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집계 대상 모델 포트폴리오 204개 중 마이너스 수익률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절반 이상인 117개가 누적 수익률 5%를 넘었고 이 가운데 39개는 누적 수익률이 10%도 초과했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 수익률 최고 모델 포트폴리오는 18.1%를 기록한 우리은행의 국내 우량주 모델 포트폴리오가 차지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독재미아와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에 관련해 역사에 무지에 생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신문 칼럼에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을 확인했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녀의 이중국적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일하러 가 있는 3년 동안 둘째와 셋째를 낳았고 미국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등록했다면서 아직은 만 15세, 13세로 어리기 때문에 국적을 선택할 때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려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해 종교적 평양성 논란을 빚기도 한 박 후보자는 자신의 종교가 중기부 장관 직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단절 여성이 새해를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핵심 정책 토론회의를 열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 부처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 만큼 고용, 복지, 여가부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로 기업 지배구조가 여전히 취약해 이사회 견제나 주주권리 보호 등을 둘러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 상장사 733곳의 지배구조 현황을 평가한 결과 B등급 이하를 받은 기업은 521개사로 전체 중 무려 71.1%에 달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평가 결과를 S부터 D까지 모두 7개 등급으로 매깁니다. B등급 이하는 이사회 전체 시스템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비교적 미흡하고 주주관리 보호나 경영정보 공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등급별로 보면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을 받은 기업은 350개사, C등급은 약 150개사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D등급은 국도화학, 오뚜기, 우리들제약 등 16곳에 부여됐습니다. 한편 신한제주가 최상인 S등급을 받았는데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평가에서 S등급 기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인 약 5조 3천억 엔으로 계획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군사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과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 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상반기 순손실 405억 3,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IT 설비 구축에 약 900억 원 등 사업 초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영향이라고 K뱅크는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습도도 낮고 크게 덥지 않아서 활동하기 쾌적한 하루였습니다. 9월의 첫날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저녁으론 서늘하겠지만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엔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적기 때문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전 16도, 낮 기온 서울, 대전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이들의 상에는 내일 아침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가기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